네. 영국을 선택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셜록 홈즈의 나라니까요. 당시에 그 국비 유학 시험이 있었고요.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언어권별로 선택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같이. 네. 그러니까 영어였으니까 영어권 국가는 어디나 갈 수 있었고 주변에서는 가능하면 미국으로 가라. 미국이 가장 모든 것들이 발달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범죄 수사는 일단 영국이다라는 그런 저희들 세계 내에서의 그래요? 인식이 있었고 영국이 더 앞서 있습니까 실제로? 전통이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은 당연히 미국이 앞서 있을 거예요. 뭐 기기나 기법이나. 근데 그 부분은 좀 자연과학적인 실험실 랩에서 하는 증거의 검증 관련한 과학수사고요. 저희들은 현장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전통적이면서 오랜 동안 숙성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게 뭐 셜록 홈즈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영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과 그 명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을 가고 싶었고 영국으로 지원을 했죠. 전공은 그러면 뭘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영국 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래서 그 유학 알선 담당자께 제가 경찰관이고 형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범죄 수사를 배워야 된다. 어딜 가면 좋겠느냐. 근데 그분이 영국 문화원 창설일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렇겠죠. 그러시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만 시간을 달라. 3일 뒤에 다시 와달라.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분들이 본국에 연락을 해서 영국 외무성 본국에서 영국 내에 있는 각 대학에 또 협조 공문을 보냈나 봐요. 각 대학에서 범죄 수사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곳들이 그 학과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모두 보내온 겁니다. 이거를 외교 행랑으로 바로 공수를 해왔고요. 3일 만에?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 10여 개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선정을 하고 싶다. 그분들께서 장단점을 또 쭉 뽑아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곳은 도심에 있고 어떤 곳은 학교 전체 어떤 순위가 높고 어떤 곳은 뭐 이런 식의 설명 중에서 이 경찰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립되었고 가장 인식이 또 명성이 높은 그 대학이 엑시터 대학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엑시터 대학만 어플라이를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그쪽에서 어드미션이 와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전공은 이른바 프로파일링, 예, 범죄 분석학 이걸 이제 하신 겁니까? 거기에 그렇게 전공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조금 넓게 폴리스 스터디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학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과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세부 전공으로 나눠놨는데 그 안에 이제 범죄 수사학 중에 범죄 심리학 그리고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 우리나라 말로 프로파일링을 옮기면 범죄 분석? 네.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링이란 것은 프로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프로필, 경력상, 이력상 뭐 이런 것들 또는 신체라든지 기본적인 특징들 뭐 이런 것들 정리한 거죠. 근데 범죄 사건에 있어서 범인의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 사건의 현장이나 피해자나 수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인의 프로필을 뽑아내는 것이 프로파일링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대부분 이 범인은 아마도 범죄의 경험이 많을 것이다. 그럼 범죄 전과가 있을 것.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면식이 있을 것. 또는 이 범행에 사용된 그런 지식과 기법의 수준을 봤을 때 대졸 이상의 학력일 것. 이런 식의 알 수 있는 범인과 관련된 특성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프로파일링이죠. 대졸 이상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요? 꼭 대졸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 고등교육 수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범행에 사용된 뭐 물리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든지 혹은 이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느냐를 두고 학력에 대한 분석을 하죠. 네. 뭐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초범인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알아요. 네. 이 칼로 찌르는 흔적을 보니 이건 전문가의 솜씨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인데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모아내는 과정이 프로파일링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장만 제대로 보면 거기서 범인의 윤곽이 다 드러나는군요. 그래야 하는데 변수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범인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범행도 있지만 예. 때로는 범죄 현장을 조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일부러 훼손시켜놓고. 예,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범인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급박한 나머지 본인의 특성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고 네. 범행이 미완성 단계에서 끝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분석이 되지는 않고요. 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하죠. 근데 국내의 프로파일러로서는 표창원 소장이 최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처음이고요. 권일용 형사라는 분은 저랑 동갑인데 네. 그 형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미해결 사건,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우리도 그러한 좀 더 범죄 심리 분석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네. 판단하에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 권일용 형사라는 분한테 스스로 프로파일링이 뭔지를 확인하고 알아내서 예. 그 능력을 갖추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혼자 공부해라 이거고요. 예. 어디 유학 보내준 것도 아니고. 네, 아니고요. 예, 예. 그분은 그 원서를 해외에 주문해다가 자기가 혼자 읽고. 혼자 번역하고 읽고 아이고. 발생한 사건들 비교하고 실습을 하면서 어. 스스로 자생적인 프로파일러가 된 거죠. 예.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유사한 시기에 저는 공부를 마치고 98년에 귀국을 했고요. 그분은 그런 명과를 부여받고 몇 년 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99년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과학수사계에서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거의 동시대에 같이 시작을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다라는 명칭은 권일용 형사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럼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 그 경찰의 이전에는 수사와 그런 식의 기법은 아예 동원을 못했던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최중락, 이삼재 이런 전설적인 수사관들이 계세요. 수사반장의 실제 주인공 이런 분들. 주인공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훈련을 받으실 기회가 없으시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으로 많은 사건을 수사하시면서 습득한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분석하고 추정하고 하신 거죠. 그걸 그냥 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랬죠. 감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성립된 것이 학습에 의한 결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어떤 학술적인 방법과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체계화시키지 않으셨다 뿐이지 개인 내면에서는 그냥 느끼는 감이 아닌 경험과 학습과 반복 비교 분석에 의한 기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전문적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긴 하셨었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조금 더 이제 체계화되고 네. 정형화되고 게다가 이제 우리 표 소장님 같으신 분은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이론적 체계까지를 가지고 오셨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프로파일링 시대가 열렸다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담당자들이 많나요? 일선 경찰서에도 다 있나요? 일선까지는 많이 안 가 있고요. 그 유영철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예. 프로파일러를 더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여론이 빗발쳤었죠.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를 특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내의 용어로는 범죄 심리 분석관이죠. 예, 예.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심리학과 사회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1년에 15명씩 3차례에 걸쳐서 특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경찰에 들어와서 경찰 내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경찰청하고 각 지방 경찰청에 배치가 됐고요. 일부 지방 경찰청에서는 이분들 중 일부를 일선 서해까지 배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방 경찰청 단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쪽은 더 확대돼야 되는 분야죠.
확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좀 더 일반적인 수사를 해결하지 못할 이상 범죄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아, 그렇죠. 이거 모든 예. 범죄에 이런 걸 적용하는 건 또 아닌 아닙니다. 거죠.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아.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나도 커서 프로파일러가 될래요라는 예, 예, 꿈을 예. 많이 가지는데 예. 이분들께 그런 자리를 많이 드리려면 사회가 이상해져야 사회가 돼요. 이상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좀 모순적인 상황이 있죠. 주로 이런 분들이 다루게 되는 게 영화나 이런 데 나오면 연쇄살인 뭐 이런 네. 거 그런 거죠. 연쇄살인 혹은 성적인 요소가 있는 범죄, 어. 상습적이고 강력한 가해적 폭력이 있는 그렇죠. 범죄, 아동 대상 범죄, 여성 대상 범죄, 예. 그리고 납치 등의 범죄 이런 것들이죠. 이 프로파일러들은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야 사회가 편안해지죠. 아, 그런 범죄만 주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이제 유학해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제대로 한번 수사해봐야지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수해야지 하셨던 거예요? 제대로 수사해봐야지 네. 했죠. 네. 일단 영국에 갈 때부터 저는 학위에는 관심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었을 뿐이고 수사를 잘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학위를 취득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됐죠. 그리고 귀국하면서는 당연히 저는 일선으로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제 내가 배워온 것을 수사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예, 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시험지 도난 사건 이런 것들과 유사한 사건들을 이제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팀에도 들어가셨어요? 제가 수사팀은 아니고 화성경찰서 소속이었고요. 그 당시에 범죄 예방 팀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발생 가능 예상 지역 순찰하고요. 대원들하고 같이 피해자 지원, 현장 검증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니셨지만 네, 그 그렇습니다. 옆에 계셨군요. 예, 예. 좋아요. 어쨌든. 네. 그런데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격변기였지 않습니까? 특히 외환 위기, IMF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가 완전히 침울한 분위기였고요. 그 와중에 경찰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라는 대단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안들이 변화를 나왔었죠. 목전에 두고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저는 경찰청 제도 개선 기획단 연구관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일선 현장이 아니라 네. 머리 쓰는 일이나 해라. 예. 아. 그래서 외국의 제도, 아. 외국의 수사 제도는 어떻고 경찰이 어떤 권한, 검찰이 어떤 권한, 예. 또 경찰의 제도는 중앙 집권적인 경찰 제도는 어느 나라, 지방 분권적인 것은 어느 나라, 그래요. 또 특성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나은지 이런 걸 모두 번역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책상 물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사실 영국까지가 돈 보내서 국비로 유학시켰는데 뭐 그 일을 시키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도 할 수도 없었고요. 해야지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라도 기여가 된다면 제가 공부한 것이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련된 의원님들 이분들께서 와달라 해서 가서 브리핑 해드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실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안 가본 적이 안 본 데가 없는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산하 자치경찰 기획단 기획위원 역할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늘 한켠에는 빨리 이것을 끝내고 수사하고 싶다. 예, 현장으로 가고 싶다, 수사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적으로. 그러다가 교수가 되신 거예요? 네, 거의 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거의 자정될 때까지 그리고 수시로 2시간, 3시간마다 쪽지가 막 내려옵니다. 앞서 지시한
캐나다의 수사제도 어디까지 된다. 근데 그거 막 해서 올라가면 근데 또 다른 호주의 수사제도는 지금 어떻게 돼가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불면증도 걸리고 일하다가 정신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이고.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예. 일선으로 보내줄 생각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예. 그다음 일선에서도 분위기가 간혹 뭐 수사 지도 이런 형태로 해서 파견 나와서 이렇게 보면 뭐 수사 과장이나 그렇게 계신 분들, 저와 같이 근무 안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이질감을 가지고 보시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현장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어디 영국서 박사학위를 했어? 예. 지가 뭘 알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일선으로 못 가는 상태가 됐나 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던 와중에 경찰대학에서 이제 교수 채용 공고가 났고요. 예. 그럼 차라리 학위가 있으니까 가르치자. 예, 아이들을 교수가 가르치자. 돼서 후학을 길러내고 그러면서 뭐 가능하면 자유롭게 현장 수사를 지원해 줄 수 있고 하겠다는 그런 판단에 경찰을 사직을 하고 네. 교수 지원을 한 거죠. 경찰대 교수는 경찰 사직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고.